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요. 전세 가격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서민들에게 불리한 정책만 쏟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데 주거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17년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이 어떤 시점부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듣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요. 저도 17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로 마음 편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날이 이걸 몰랐을 때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늘 그렇듯 먼저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 문제점을 아셔야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요. 이 투자의 방향성은요. 현재 상황과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서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깜깜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불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상이 길어서 조금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언제나 영상에서 이런 걸 한 번씩 다뤄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매전 월세가 다 상승을 했죠. 얘가 상승한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한데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더 부족해졌고 여기에 또 이상하리 많지 개발 호재들은 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통화량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 상승을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대출을 불안하게 하고 금리를 인상을 했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를 해놓은 상태죠.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수요를 억제시키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를 할 거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심리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쪽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얘를 다시 끌어올려서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인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면 올라가니까 대출을 조여서 만약 이 가격이 내려갔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아니고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배가 고프거나 졸립거나 뭐 조금 큰 아이들은 TV가 보고 싶을 때 울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울면 무조건 젖을 물리죠. 근데 대부분 젖을 물리면 또 해결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대부분 배가 고파서예요. 근데 TV가 보고 싶어서 울 때도 있을 거고 졸려서 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TV를 틀어주거나 잠을 재워줘야 되는데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있으면 이 아이가 잠깐은 하고 있겠죠. 근데 언젠간 이 손이 떨어질 거고 이 울음은 더 커질 거예요. 왜요? 졸려서 우는 건데 잠을 안 재워주니까요. TV가 보고 싶은데 TV를 안 틀어주니까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아이가 TV가 보고 싶어서 울 때는 뭐를 틀어줘야 되죠? 우리 애들 때는 요거였는데 아직도 요건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울 때 이 뽀로로를 틀어줘야죠. 근데 JTB 뉴스를 틀어주고 있으니 이 울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노는 게 가장 좋지 북미 정상이 손을 잡았든 발을 잡았든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공급이고 전세 물량이고 아이가 원하는 건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인데 뉴스만 주구장창 틀어주고 있으면 아이의 울음이 점점 더 커지듯이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아파트인데 대체주택이라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만 주구장창 공급을 해주면 아이의 울음이 더 커지듯이 얘네들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얘를 끌어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전세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전세로 거주하시는 대기 수요자분들이 원하는 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이 대체 주택들을 취득하거나 이 대체 주택으로 전세를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체 주택이 매매가 증가하고 전세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게 오피스텔이라면 오피스텔의 특성상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된 가격에서 시작해서 얘가 쭉 끌어올라가면 얘는 어찌됐든 태생이 대체 주택이기 때문에 원래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려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를 받쳐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이렇게 누르면서 진짜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을 공급해주면 이 대체주택이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지만 이 대체주택에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자, 기사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4,500만 원을 돌파했어요. 서울 강남구 평균 가격은 7,800만 원을 넘어갔고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께서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면 뭐 서울에서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남들만큼 살려면 이렇게 한 평당 4,500만 원의 돈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요 서울의 내 집, 내 아파트를 가지고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이 감당 안 되는 분들은 전세로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당 1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전세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고요. 초고가의 전세 아파트가 등장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서울에서 이 지역은 현재 가치로서,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서 한 평당 1억을 부담하고서라도 살고 싶은 주택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1억을 주고라도 여기에 살 것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나는 요만한 한 평을 1억을 부담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1억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9천도 지불할 수 있고 8천도 지불할 수 있고 7천도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요 평균 평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수요는 죽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오피스텔 전세 가격도 따라 올라가게 되죠. 오피스텔도 평당 5천만 원을 넘는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아파트 올랐고 오피스텔 올랐죠. 요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지금 서울의 빌라 평균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을 넘어갔다 그래요. 요건 4년 전의 아파트 가격 수준인데, 내가 4년 전에 어렵게라도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었다면 지금은 같은 돈으로 아파트는 절대 못 사시고 이렇게 빌라를 사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빌라라는 거는 서민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은 투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감없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뭐 어떻게 나눠질 텐데, 물론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빌라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빌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금력이 조금 안 되시는 요쪽에 위치한 계층들의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이 빌라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니까 빌라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고 미친 듯이 다 올라서 매매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월세가가 올라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오르고 돼지고기도 오르고 닭고기도 올라서 이제 더 이상 고기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너무 심각한 건데요. 여기에 또 우리 대장님께서요, 9평인데 40억을 넘어가셨어요. 소고기도 오르고 돼지고기도 오르고 닭고기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라서 가뜩이나 걱정인데 이 소고기 중에 가장 비싼 부위가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살치살이 올랐고요. 이제는 따라서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차돌박이, 부채살 이런 거 다 올라가겠죠. 그럼 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삼겹살, 목살, 등심살 다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닭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백숙값, 치킨값, 계란값까지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간단하잖아요. 소를 많이 키워서, 돼지를 많이 키워서, 닭을 많이 키워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소고기가 올랐다고 소를 못 먹게 하고, 돼지고기가 올랐다고 돼지를 못 먹게 하고, 닭고기가 올랐다고 닭을 못 먹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얘가 잠시 멈춰 있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상승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돼요. 서울이 올랐죠?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요는 경기 남부로, 인천으로, 경기 북부로, 경기 동부로 다 밀려나서 지금 다 올랐어요. 제주도까지 올랐고요. 전국 상승자랑, 무슨 전국 상승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이 다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요, 19년 대비 이만큼이 올랐어요. 거의 뭐 3배 정도 되나요? 이 말은요, 이때도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이만큼 어려웠는데 지금은 3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다 보니까 나 홀로 아파트까지 미친 경쟁률이 나오죠. 64점짜리 통장을 쓰셨어요. 나 홀로 아파트에. 이게 64점의 점수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셔야 되는 건데 15년 동안 기다리신 이 소중한 통장을 이 나홀로 아파트에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장을 사용하신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당첨자분의 선택이시고 사정이시니까 존중합니다만, 비슷하거나 낮은 분양가, 비슷하거나 낮은 점수로 과거에는 당첨이 될 수 있었던 아파트를 이제는 절대 당첨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빨리 알아채시고 나홀로 아파트라도 당첨되신 분이 현명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도 있었죠. 얼마 전에 분양한 이편한 세상 1순위에 13만 명이 몰렸고요. 평균 경쟁률 338대 1. 이것도 4월 달에 제가 다룬 적이 있는 건데,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 최고 경쟁률 613대 1.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률은 대단했죠. 이 기사 다 보셨나요? 마곡의 르웨스트라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분양을 했는데 57만 명이 몰렸어요. 재밌는 건 분양가가 14억에서 17억. 이것도 57만 분의 결정인 거고, 이분의 선택이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돈이면요, 과거에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못한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렴한 노후빌라, 이게 또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을 해서 경매 시장까지 후끈후끈하다고 해요. 자, 앞서 그렸던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금 다 오르고 여기까지 오르고 인천과 경기 외곽까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돼지, 닭고기가 다 오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칠레산, 캐나다산, 이런 고기들까지 지금 다 오르게 생겼다는 건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금 국내산 소, 돼지, 닭고기를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런 고기들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 식, 주중에 식이니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여기라도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요게 세 번째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사시라는 겁니다. 요 시간의 귀함을 아셔야지, 그래야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앞서서 쭉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면 같은 1억이 있었더라도 이때 살 수 있었던 걸 이때는 절대 못 사고요. 같은 1억이라도 요때 살 수 있었던 전셋집을, 동일한 컨디션의 전셋집을 요때는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시간, 여기에 돈을 지불하시라는 거고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부동산에 얹어서, 이게 토지든 집이든 상가든 요 부동산에 올라타 있는 요 시간을 사시라는 거죠. 자, 예를 들게요. 이분이 피자라는 음식을 만들면 이분이 이걸 자금을 지불하고 사겠죠. 요 피자 가격에서 피자의 원재료 값을 빼주면 그게 마진이고 이익이잖아요. 요 이익은 요 시간이라고요, 시간. 그리고 이분한테 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요. 이분이 이 피자를 1개, 2개, 3개, 4개 쭉 이렇게 팔아 나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계속 사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분은 이 시간을 팔아서 나중에는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만들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길었겠지만, 이미 부자인 이분은 남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면서 돈을 지불했어도 자기 시간은 요만큼만 써도 다른 누군가가 이 시간을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가게 되니까 이분은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이분이 들였던 더 긴 시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1250만 원짜리 코트를 입었었는데 이걸 보고 전현무 씨가 검소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들인데,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3억 1,500만 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4,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은 곧 손흥민 선수의 24시간은 4,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180여만 원인데요. 피자를 팔아서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분과 어떤 사업을 해서 시간당 10만 원을 버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첫 번째로 우리 빈이란 분은요,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이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도 한정돼 있고 각자 시간에 맞춰서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도 한정돼 있지만 돈의 양도 한정이 돼 있는 거고요. 한정돼 있는 돈에서 이 돈을 먼저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덜 갖고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요만큼밖에 못 갖고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이건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사람보다 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간당 10,000원만 벌고 있으면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년 후, 10년 후, 50년 후에도 이 사람보다는 가난할 거 아니에요.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버는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이 사람이 버는 돈은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 한 명의 부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한정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 수익만으로는 절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씩 버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다른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집이라면 앞서서 봤듯이 지금 가격은 미래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가 이 시점에 와서 사가든 이 시점에서 와서 사가든 이런 사람들의 소득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서 자산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이었던 걸 누가 이 가격에 사가겠어 하겠지만 사간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면 이걸 또 누가 사가겠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놀이공원에 가서 어떤 유명한 기구를 타려고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시간당 180만 원을 벌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 게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던 사람한테 300만 원을 주고 이 자리를 사는 게 똑똑한 걸까요? 손흥민 선수가 1시간에 180만 원을 버니까 3시간이면은 54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여기서 3시간을 줄을 서 있느니 3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더라도 240만 원이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안 쓰고 그냥 여기서 3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낡은 콘크리트로 만든 집들이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어떤 일반적인 노동소득 등으로는 절대 큰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조금 지겨울 때 됐는데, 자, 어쨌든 시간은 돈을 만들어주는 거고 돈은 곧 시간이다. 이게 워낙 광의의 개념인데 이걸 제가 이만큼 정도 설명을 하려니까 이해를 잘 못 시켜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이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게임을 사셨다. 그럼 게임 개발자의 시간을 사신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도 여러분들은 그 몇 초의 광고, 3초인가요? 4초인가요? 그 넘기는 광고를 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자, 어쨌든 이것저것 따져보면 모든 시간이 돈에 수렴을 하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점에서 뭐 좀 사보려고 하면 그렇게 사지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빌라는 사지마. 빌라 중에서도 신축은 사지마. 또 썩빌은 사지마. 딱 요 중간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건가요? 또 지방은 사지마. 지방 중에서도 뭐 인구 몇만 이하는 사지마. 일자리가 없으면 사지마. 그리고 또 오피도 사지마. 사더라도 업무지구 아니면 사지마. 서울 아니면 사지마.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는 사지마. 뭐 이렇게 사는 걸 말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만의 경험에 의한 투자 원칙이면 인정. 저도 개인적으로 빌라는 사지 않았으면 하는 주의였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빌라를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올 줄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빌라로 투자를 했고, 빌라로 시드를 만들고, 빌라로 경매를 배우고, 빌라로 재개발도 맛보고, 빌라로 월세도 받아보고, 빌라로 전세도 받아보고, 빌라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관리가 너무 힘들었고 이것저것 머리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익을 빨리 내고 싶고 조급하다 보니까 언제 재개발이 되나, 언제쯤 가격이 올라가나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더란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20년 전에 용산에 빌라를 하나 사놨으면 어땠을까? 이때 20년 정도를 바라보고 빌라를 하나 사놨으면 지금 어디든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은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볼까? 그리고 단기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길게 두고 미래성이 좋은 부동산을 하나 찍게 두고 얘는 그냥 길게 보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장 좋은 걸 사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자금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더 장기가 되겠죠. 20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0만 원보다는 짧게 되겠고 3000만 원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짧아지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내 자금이 많고 적고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금이 많다 그러면 당장 수익 많은 곳을 가면 되는 거고 자금이 조금 낮다 그러면 길게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지금 1억 미만 주택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얘네는 단타로 칠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굳이 지금 이 단타들에 따라가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는 최악의 상황에는 그냥 버려버리겠다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얻은 수익들이 여기에 매매가를 훨씬 웃돌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세 등을 감당하면서 이거를 양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얘를 팔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얘를 팔면 또 이만한 걸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단타로 치고 받을 것들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에 굳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것도 사지 말라시는 분들은 정말 크게 당해봤는데 이걸 넘어서는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걸 하지 말라는 분들은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금이 없으면 이 긴 시간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놀면 벼락 거지 되는데 땅을 사지 말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단독주택 지으면 되죠. 근데 단독주택도 사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빨리 파셔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거 부수고 빌라 지으면 되죠. 아니면 빌라 지으실 분한테 팔면 되죠. 근데 또 빌라는 신축 빌라를 사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른바 썩빌이라고 하는 오래된 빌라를 사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신축 빌라는 노후도 때문에 안 되고 썩빌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나 내가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거나 썩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거나 같은 돈으로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거나 이런 이유로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간 되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감수하면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축은요. 주변은 다 구축인데 요만큼만 신축이었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릴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군가가 무조건 말린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빌라를 사고 기다리면요.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 단계가 진행되면 가격은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재개발 되기 이전 어느 시점에
수익을 거둘 생각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요즘엔 신축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요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준신축이 되고 준신축은 다시 구축이 되죠. 설명에서 준신축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구축이 되는 거고, 이 구축보다는 이 다음 단계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될 텐데, 설명편에서 얘를 그냥 준신축으로 잡았어요, 저는. 근데 또 사람들은 이거를 사지 말래.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구축을 보거나 지금 새 아파트를 보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될 빌라만 보라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만 보고 있어서 여기 가격만 올라가면 이럴 때는 준신축을 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구축, 이걸 살 기회라는 거죠. 왜요? 시간 지나면 구축 되는 거고, 구축이 다시 재건축이 되는 거고, 언제인지가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시간, 기회, 시간, 기회, 시간, 기회, 시간, 자금에 맞춰서 요것만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시점에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자금에 맞춰서 시간을 길게 보면 어차피 도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내 집이란 이런 주제로 설문을 했었나 봐요. 서울 청년 15.4%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그래요. 전국 비율보다 높다는 건데,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보면 이게 향후 5년에서 10년, 이게 향후 10년에서 20년, 이게 향후 20년 이후. 이건 참 안타까운데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전에 돈 더 많이 버셔서 시간 조금씩 더 앞당기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앞당기지 못하셔서 기왕에 10년 이후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이런 거 찾아가시는 거죠. 이것도 생애 주기별로 또 다르실 텐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 위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미 서울에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똑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셨다면 추가 자금을 빨리 만드셔서 이 자금을 또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어차피 이 집을 안 파실 거니까요. 짧게 바로바로 수익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여기서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을 거두실 생각을 하시면 이만큼의 삶이 집만 쫓아가는, 당장의 수익을 쫓아가는 삶보다는 훨씬 행복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상승장이 어떻게 잘 들어가셔가지고 내 자산이 조금 올랐다고 이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에게 옆에 가서 막 자랑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조심 좀 하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집을 싸게 살 수 없는 이유, 서두에 말씀드린 공급 부족, 매물 부족, 전세 부족, 개발 호재인데, 이 세부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많이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이 공급 부족이 된 이유가 전 시장께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시고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고 재생사업 위주로 가셨죠. 일명 벽화 사업. 그래서 이때는 어떤 동네 골목길에 벽화가 이쁘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막 돌 때예요. 근데 이렇게 벽화가 그려진 곳들도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 진행 정도를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분양가 완화 사항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토지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이렇게 공급으로 나오기까지는 3기 신도시보다는 짧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체크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양도세 중과 부분이 폐지가 되든 완화가 되든 일시적 완화가 되든 일단 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눈 이만하게 뜨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가 있고 쭉 미래가 있을 텐데, 호재가 가시화될수록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자금 정도에 따라서 실현 가능일이 빠른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금이 많으시면 당연히 실현 가능일이 빠른 걸로 가시는 거고, 자금이 부족하실수록 먼 미래의 호재에다 씨를 뿌려 두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이유에다가 유동성과 기대감이 큰 몫을 했고요. 여기에 서울은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인서울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축을 설명드렸었고, 땅이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지금은 수도권이 남부 쪽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이걸 보시고 여길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금이 안 되신다. 그럼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넓혀서 보시면 자금이 안 되시는 데는 없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신 거지. 근데 이 확신은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정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여의도 주변이나 이 용산 주변 한번 가보세요. 그 딱 보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참 되긴 되는 건데 언제이냐가 문제이지 안 되지는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또 영상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구독 이런 거 누르는 것도 좀 좋다 그러는 것도 같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할 여러분들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마들이었습니다.